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 증언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3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최고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헌정사안을 이처럼 숫자만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입법입니까?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정체성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철학도 바뀌는 것입니까? 도대체 대법관 증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입법 태도가 이번 증언안의 졸속성과 정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무리한 사법개혁 강행 과정 속에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까지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압박과 혼란으로 인해 사법부 최고 행정 책임자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와 직결된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헌정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인원 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을 단순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법의 기준을 세우는 기관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최고법원의 정체성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강제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과의 거리로부터 나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양으로 평가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평가받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원을 급격히 늘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수뇌부가 사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은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졸속 대법관 증언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방향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고법원의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법 해석의 통일과 기준 설정입니다. 그 핵심 장치는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닙니다. 법 해석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정리하며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잡는 최종 장치입니다.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에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6명 체제가 되면 최소 18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토론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견 조율 비용은 증가하며 합의 형성 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전화비죄 회부 자체가 부담이 되고 소부 중심의 판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법적 쟁점이 전체 토론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의사통일 기능은 약화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판결을 원합니까? 아니면 더 깊이 있는 기준을 원합니까? 대법원은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대법원입니다. 어떤 기관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단기간 대규모 증언이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구성 비율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정치 권력과 밀접해 보이는 순간 신뢰는 흔들립니다. 국민이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권에 따른 판결이라고 느끼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붕괴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전에 적힌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의 외형과 실질이 함께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셋째로 상고적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처방입니다. 상고적체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단순히 대법관 증언이라는 전제는 너무 단순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고적체의 원인은 사건 선별 구조와 법률심 설계에 있습니다. 상고 허가제 실질화, 사건 선별 기능 강화, 법률심 중심 구조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또는 상고법원 논의 등 이러한 구조 개편 없이 단순히 처리 인력만 늘리는 것은 과부하를 잠시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추가로 적체가 발생하면 또 증언하도록 할 것입니까? 그때는 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대법관 숫자를 적체 상황에 따라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넷째, 삼권 분립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특정 정치 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거 임명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위험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드 패킹 논란이 발생했고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역풍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켜졌을 때와 원칙이 무너졌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정치 권력과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순간 삼권 분립은 형식만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위 사례들만 보아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과 사법의 거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 인력, 사법 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대법관 1명을 증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닙니다. 연구관, 법률 보조 인력, 행정조직, 사무공간, 지원 예산까지 연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하급심 재판 지연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수년씩 걸리는 재판이 더 큰 불만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상급심만 비대화하는 것이 과연 전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분의 문제는 곧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는 대법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제때 판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찬반 의견은 대부분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론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적 동의 없이 헌정 질서를 재설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관 증원이 정말 상고심 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상고제도 개편, 법관 인사 시스템 개선, 사실심 강화와 함께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택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분한 수기와 공론을 거친 종합적 사법개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발언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관련 자료들 좀 살펴볼 텐데요. 법안 심사 과정들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계의 우려, 그 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 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저 의원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김현 의원님, 제 발언하는 거니까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인신으로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 발언 사례니까 조용히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좀 말할게요. 제가 잘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김현 의원님 기운도 좋으십니다. 밤에 나오셔서 소리도 지르시고. 네, 지금 늦은 밤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경청해 주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예. 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 제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네, 김재섭 의원님, 네, 진행해 주시죠. 저렇게 너무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셔가지고요. 네. 한번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지금 김재섭 의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발언해 주시죠. 네. 예, 좀 죄송합니다. 좀, 네, 경청해 주십시오. 자, 진행해 주시죠. 네. 어떤 면에서는 저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의원님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아니, 저 말을 하니까 들어주셔야 이해를 하시죠. 예.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한 시간은 아니니까요. 일단 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후에 학계의 우려 등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 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시적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하였으며 그 본안 사건 접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이유들로 이제 법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명수가 정확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몇 명으로 해야 만족하는 거지 어디 30명인지 100명인지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 법안을 우리 하나의 통일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냈다 저렇게 냈다 무슨 그 대법관 구조 바꾸는 것을 그때 기분 따라서 숫자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검토 보고서를 마저 좀 제가 말씀드리면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 합의체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상고심 재판에 대해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 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라고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을 기본으로 일본의 경우 부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체 재판도 하고 있다. 이런 우려사항들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30명으로 확대되는 안을 내셨었고 요거는 100명으로 확대를 내는 안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려사항은 앞선 이 문제점들은 이 제안 이유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재판이 많다 등등 비슷한 이유인데 숫자는 좀 다르게 합니다. 하나는 30명이고 하나는 100명인데 100명짜리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 우려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상고심 재판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 대법관을 대법원장 채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 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개정안과 같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경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인건비, 청사 확보와 전원 합의체 운영 방식 등 조직의 정비를 위해 예산 및 기반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을 기본으로, 일본의 경우 부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체 재판도 하고 있다. 30명, 100명 각각 우려사항은 비슷하지만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과격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5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 3대 법원이라 하면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6년 2월 25일 임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함께 하였다. 첫 번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상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들 및 법원장들은 위 법안들의 깊은 우려를 밝혔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법 왜곡죄 신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이 난바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재판소원 도입.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됨. 이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필리버스터의 주제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리 법원장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에게 부담되는 어떤 사건의 빈도, 횟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100명을 늘린다 이렇게 숫자 노름하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법관 증언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12명 증언의 고려 요소, 전제가 있습니다. 상고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흔히 외국 최고법원의 사건 접수 현황을 수치적으로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의 사법제도가 우리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대법관 2배 증언론의 핵심 논리는 대법관이 증언되면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여 심리불속행 판결보다 충실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나, 대법관 2배 증언은 상고심 구조를 개편과 직결된 문제로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이에 정비례하여 사건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고사건 적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구조에 있으므로 상고심사제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고, 하급심의 권한 강화와 충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관 수가 2배가 증언이 되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지고 소부 위주로 상고심 재판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통일적 해석의 문제, 소보 사이에 특히 추상적 개념의 포섭 문제에 있어서 사실심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고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고 구조를 먼저 정한 후 이에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대법관을 2배로 증언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고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법관의 수가 상수로 고정된 상황 아래에서 상고 구조에 대한 논의가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원합의체 심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를 보게 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의 상고 사건 심리에 관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권한에 차등을 두지 있지 않고 헌법 102조는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라고 소부 개설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 방식은 전원 합의체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원 조직법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를 전제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 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관 전원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헌법에 정하였던 1962년부터 1980년까지 헌법에도 대법원장 포함 16인 이하로 정한 바 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이 13명의 대법관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상고심의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국민은 그러한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원칙으로 정한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중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려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에서의 가치관 충돌이나 기존 법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쟁점 등을 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과거에 확립된 판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존 판례를 따른 판결들과 새로운 현상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취한 판결들이 충돌되는 경우 이를 정리하여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여 판사들마다 다양한 기존 법리를 유추하여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정리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고 있음.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선례를 변경하여 사실심 법원을 비롯하여 사회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적인 역할. 전원합의체에서의 설령 선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심 대법관뿐 아니라 모든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의견이나 개별 의견을 남겨 향후 선례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결국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그 심리 과정에 있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판결, 결정 건수만으로는 전원합의체의 심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게 되면 전원합의체의 구성이 어려워져 대법원의 재판 형태가 예외적인 소부 심리의 모습으로 더욱 고착될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을 바로잡아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대법관 2배 증원에 따른 전원 합의체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합의체 합의 과정은 재판 연구관이라도 알 수 없으므로 대법관이 2배 증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직접 제시하는 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심리와 수기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8년 증원을 마쳐 총 25명으로 했을 때 전원합의체 구성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져서 수기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숫자는 논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30명, 민주당이 30명짜리 법안도 내고 100명짜리 법안을 내서 이에 대한 평가도 논문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대법관 사이의 토론과 설득은 각 대법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가 충돌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법관이 2배 증원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합의 내기 시간의 증가. 통상 전원합의 기일에는 선고가 있을 경우 선고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에 걸쳐 미리 정해진 전원합의 사건 순서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합의에 13명으로 구성된 때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견 진술 과정이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13명의 토론과 25명의 토론에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25명 증원으로 기대되었던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원합의 기일에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감소되게 되고 이는 전원합의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전원합의 기일을 추가하면 된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매월 2회의 소부 합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연합부가 추가될 경우 연합부 합의 기일도 지정해야 하므로 모든 대법관의 일정을 조절하여 추가로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 과정이 길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합의를 위하여 담당 연구관은 전원합의 보고서를 미리 주심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대법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모든 대법관으로부터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아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모든 대법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하고 고민하여야 할 보고서나 자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원 합의 준비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대법관의 시간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13명 전원 합의체와 비슷한 속도로 신속하게 전원 합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리와 수기보다는 특정 결론에 대한 찬반 투표 형태로 전원 합의체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독일 연방일방법원, 프랑스 파기원의 사례에서도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합의체는 시간적 제약, 준비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주 열리지 않은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연합부와 전원합의체 병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연합부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여 3개의 소부를 더 구성하여 현재 전원합의체와 동일한 규모로 제1연합부, 제2연합부를 구성할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제1, 2연합부에 모두 참가하여 상징적으로 단일한 대법원의 결론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각 재판부가 독자적인 사무 분담을 가지고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 민사재판부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처럼 공정과 사법 혹은 기본권과 통치구조 등의 기준으로 재판부를 나누어 연합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효율성에 있어 수긍할 측면도 있으나
모든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균등하게 배당받는 구조 아래에서 연합부를 구성할 경우 투 벤치스가 되어 원 벤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례 변경과 관련한 연합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합의체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선례 변경인데 연합부가 선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합부 합의 결과 선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하므로 연합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소부 연합부, 전합의체의 3중 구조로 대법관의 합의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례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연합부는 판례 변경을 제외한 기존의 전원합의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 그 판결의 의미가 선례로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매우 불명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 연합부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뉘어 각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부 판결을 변경하고 연합부 판결을 변경하자 할 때 이를 선례 변경으로 모아 전원합의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 연합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점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102조가 부를 들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소부를 넘어 중간 단계의 연합부까지 들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 번째로 연합부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활성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부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도와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하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법적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관 16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과 그 수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12명이 증원되어 25명이 연합부 형태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면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독일 연방 일반 법원이나 프랑스 파기원이 우리 대법원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런 점을 차치하고 최고 법원성에만 집중하여 보더라도 독일 연방 일반 법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사사건을 위한 대재판부 판결은 1건, 형사사건을 위한 대재판부는 7건,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 사이의 법률 해석 통일을 위한 통합재판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은 연합부에서 심리한 사건은 매년 5건 미만, 충원합의부에서 심리한 사건은 통상 매년 5건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연합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원합의체는 우리에게 역사적 경험이 없으며 외국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제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연합부에게 동질한 사건이 배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대법원 연합부 판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5명이 대등한 자격에서 충실하게 합의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만 구성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대법관이 합의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포럼 쇼핑이나 구성원의 동질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전통과 관례와도 맞지 않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연구관의 증언입니다.
마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로스쿨을 마친 재판연구원들을 두어 사안의 정리와 자료 수집, 초안 작성을 맡기는 것 같이 대법원에서도 부장판사 혹은 부장판사 직전인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서의 원심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원심 결론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보게 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재판연구관의 수를 그대로 두고 대법관을 2배로 늘린다고 하여 사건의 처리 속도가 2배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적 설비입니다. 대법관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증원 중 판사나 기존 직원 이외의 인력이 충원될 경우 인건비, 대법관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비품 자산 취득비, 차량 렌트비, 차량 유지비, 직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어떤 신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 잠깐 화장실 좀. 네. 화장실입니다. 네, 가능하시죠? 나눠갈 때 사회 의장을 화장실 갔다. 예, 위원장님도 화장실을 가실 수 있어요. 그 발언 중에도 예. 그거는 중단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녀오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비시는 게 좀 그렇죠. 그렇고 오시고 다. 네네. 의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장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도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면서 네, 힘드신 거 느끼신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이러시는 것도 이런데 이게 뭐 그러니까요. 3일, 4일, 5일 하시니까 저 다음이 누가 오세요? 지금 부회장님이 오셨고 아, 부장님. 특히 두 분이 하시면 그렇죠. 없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한 분이라도 쉬게 하시려고 새벽에 7시간, 6시간씩 여기는 그래야 안 보이셔서 그러다 보니 아침 11시부터 7시까지 또 6시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장단 세 분에다가 예,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상임위원장이 나오는데 좀 같은 총 4명이 근데 아마 상임위원장 이제 어떤 분들 할 거냐는 것도 들어가자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일정들이 어려우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법사위 상임위원요. 다른 상임위원장이 오는 게 아니라 딱 법사위원장까지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오는 게 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그렇죠. 위원장님처럼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혹시 더 본회의 이 경우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야들도 있고. 네, 여기서 살고 싶은 위원회에서 했던 일이 또 네. 본회의 일에 대한 의장님도 그거 고민을 좀 많이 하시죠. 화장실은 저쪽 쓰는 거죠? 네, 저쪽. 네. 그래서 또 큰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화장실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면서 그런 정도 그렇죠. 그 무제한 통로에서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확대해석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기저귀를 기저귀 차고 오시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그 허용된 거 22대 국회 통과된 거 아니에요? 화장실 하는 거? 아마 그 전부터도 아, 글쎄요? 그러면 처음 할 때 좀 애매한 게 있다가 그런 정도로 서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기저귀 차고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저기 박병석 의장님 때도 설명했어요? 서동을 없어요. 제가 그때 의사국장을 해가지고. 사회단장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법에 이렇게 지금은 의장님이 지정하는 거지만 처음에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그때 하도 이게 그 생각이 길어지니까 들었어요. 상임위는 잠깐 세웠는데 반대쪽에서 왜 세우냐고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됐는데 이제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됐다가 이제 이번에 법이 되면서 이제 의장님이 지금 꼭 사위위원장이라고 쓴 건 아니고 의장님이 지명하는 의원님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사고는 사위위원장이 국회법으로 지금 간 거죠? 예. 이 피부가 예전에 피부가 이렇게 하다가 의장님 비우시고 또 의장님 왜 비우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렇죠. 쪽으로 됐고 너무 힘들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따른 사실심 약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대법관 수를 증언한다면 그만큼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심 단계의 재판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가 됩니다. 자, 이 발제문의 이 토론문의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법원 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대법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원합의체 구성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원합의 심리의 중요성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 심리의 중요성, 대법관 증언에 따른 사실심 약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전원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증언 규모를 상정해야 됩니다. 특히 전합의체 구성 인원이 증가할수록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가 단순히 다수결 투표로 변질되어 전원 합의체의 본래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함께 하나의 전원 합의체 구성이 가능함을 이유로 대법관 4인 증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영국 대법원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 호주 최고법원은 7명, 캐나다 대법원 9명 등에서는
구성 인원을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한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에 구성되는 충원 합의부는 19인의 판사, 19인의 판사라고 하면 파기원장이 있고요. 각 재판부 부장 파기원 판사 6인, 각 재판부 선임 파기원 판사 6인, 각 재판부에 선출된 파기원 판사 6인, 이렇게 해서 총 19인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20인 중 11인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4인 증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17인까지의 단일의 합의체 구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부 구성 인원인 4인을 단위로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법관 4인 증원이 최소 증원 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4인의 증원의 경우에도 통상 원벤치 구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원인 15인을 초과하므로 현재보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연구관 충원 및 공간 마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고 기존 대법원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 생긴 소부 1개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신권 처리를 전담하는 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서 심리 불속행 기각 실무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6인 증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19인부터 2개 이상의 별도 합의체 구성이 필요해집니다. 대법관 6인 증원의 경우 19인 전원이 참여하는 단일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이례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대법관 6인 증원 시 전원합의체와 별도로 대법원장 포함 10인씩 2개 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연합부 2개의 구성이 외국 제도에서도 이례적이고 그 운영은 각 재판부별 전담을 정하였을 때 유의미하다고 보이므로 현재 대법원 심리 절차를 유지하면서 연합부를 운영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결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소부 구성원 인원이 4인이므로 4인의 단위의 증원이 합리적이다. 4인 증원으로 소부 1개가 추가되더라도 소부 및 전원합의체 구성, 심리 방식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4인 이상의 증원으로 연합부 2개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민사부와 형사부 혹은 사법부와 공법부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참고할 만한 독일의 사례도 있고 그나마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하여는 소부들을 전문 재판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본 단점을 보완할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대법관 증원 인원이 증가할수록 법관 연구관 증원에 따른 사심심 약화 기능성이 커지고 인건비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규모 청사 신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화장실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좀 위가 좀 아파가지고요. 마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서 사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양을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사법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실제로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당연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국회 안에서 충분히 수기하고 토론하고 문제점들을 조율해 나가고 각자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라고 우리 대의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 처리의 효율성, 법 처리의 신속성만을 따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장 빠르게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가장 빠르게 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전 국민이 그때그때 다수결로 투표를 하면 다수결의 원칙도 관측되고 신속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우리끼리 그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법파괴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도 상임위와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과되게 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사위에서도 초고속, 본회의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계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언론의 지적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의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법원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이 법안이 논의된 과정을 봐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법안들은 철회했지만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식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회장님. 네,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재섭 의원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지금 화장실을 가셨는데요. 아마 다시 오셔서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다음에도 막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좀 계속 나이가 좀 어려 한번 본인은 상 확인하시지 않나요? 그 다음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계속 본인의 비공개를 얘기해야겠네. 마이크 없이 혹시 생기시면. 힘드시면 그러면 다음 의원님한테도 미리 알려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하는 게 낫죠.
벌써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아프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네 들어오면 끝나고 아프다고 하길래 잘하셨네. 맞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예. 교체하실 거냐고. 네. 3시까지 한다더니 못 버티고 말이야. 주경투처럼 15시간 해야지. 나 어제 1시간만 힘들다. 몇 시까지? 1시간만 할 거야. 의원님 어떻게 좀 이따 교체를 할까요? 몸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몇 시까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꾸 이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오래는 아니고 어쨌든 꼭 중요한 사설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상고 사건은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 사안이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들을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는데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 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1심, 2심 재판은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하급심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왜 26명으로 늘려야 하는지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에게 설명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다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에서 자신들끼리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략적 계산 없이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제가 앞서서 법조계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던 것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불신 문제나 사법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언론도 거의 비슷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우리 야당도 또 많은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보다 완성된 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정도로 급하게 졸속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체계를 바꾸고 대한민국 체계를 바꾸는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우리 사법제도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코스피 6,300을 돌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집을 내놓은 그것은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시도 좋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헌정 질서를 바꾸는 심대한 문제들이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어떤 숫자, 화려한 어떤 경제 실적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민주주의의 틀이 바뀌게 되면 사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사법파괴 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권력 분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권력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강압적으로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 밀어붙이면 반드시 그 후과는 이재명 정부가 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셔서 대법관 증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 왜곡죄 등등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정치라는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야당에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 전에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 전에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